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날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데요. 오늘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암동의 하늘은 쾌청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하늘빛이 차츰 흐려질 텐데요.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남부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8도, 대전은 21.3도, 대구는 2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과 광주 30도, 부산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아버지 시신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9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차량에 은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숨진 남성의 50대 아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아들이 숨겼다는 건데요. 이 사건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수원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차량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주차 관리자가 이상하게 차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차량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의 아버지, 9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신은 차량 뒷좌석에 옷가지 등에 가려진 채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요. 열흘 전에도 이 B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아버지가 수일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차예요. 근데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한 거죠? 이 경찰 조사 결과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A씨는 최근에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차를 몰고 아버지와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량에 이미 숨진 아버지를 계속 태우고 돌아다닌 것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추정일 뿐이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유족은 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숨진 아버지를 계속해서 혼자서 부양하면서 단둘이 살았고 평소에도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렇다고 특이한 종교에 빠졌다거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고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참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사인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니까 이 확인이 좀 돼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폭로 개정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한 SNS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지난 10일 한 SNS에는 24년 차 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내건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 계정은 삭제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만든 지 하루 만에 팔로워가 7,000명이 넘기도 하고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계정에는 가해자라고 지목된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은 물론이고 연락처, 주소, 직업, 어디에서 일하는지 이런 사업장까지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들 때문에 누군가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오거나 우려하는 글들 또 협박성 글들이 오니까 이 운영자가 그걸 또 공개를 하면서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온라인상에 게시가 되면서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게 뭐 엄연히 불법이고 개인의 신상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사적 제재 영역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는 또 경찰도 못하는 걸 10대 소년이 한다. 이게 바로 정의 구현이다. 이런 식의 댓글들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동시에 이거는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관련 없는 사람까지도 가해자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인데 네. 그런데도 다른 네티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잘못을 저지른 이의 처벌 수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런 걸 또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사회적인 합의나 또 생각,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시민 영웅입니다. 출근 시간대 가뜩이나 바쁜데 차량이 고장나서 버스가 도로를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분께서는? 아우, 깝깝하죠. 진짜. 막 답답하고 네. 저 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일단 차를 피해 가고 또 어쩌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투덜댈 수도 있는데요. 어디선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커다란 버스를 안전하게 이동시킨 사람들의 모습이 공개돼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때면 안 그래도 차가 굉장히 붐볐을 텐데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 네.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일단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최근에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린 듯 버스에 붙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해당 버스가 좌회전 차로와 유턴 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네. 정말 도로를 말 그대로 가로지른다 이런 모습이었고 그럼 당연히 길이 막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다가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에도 위험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이 버스를 옮기려고 뒤쪽에서 열심히 밀었지만 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까지도 합류를 했지만 역시나 여기 도로가 또 좀 경사가 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나서면 이게 또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K민족. 네. 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시민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내려서 함께 버스를 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연이어서 주변에서 배달하던 기사, 정차 대기 중인 다른 운전자,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시민까지 정말 뭐 갑자기 어벤져스처럼 출동해서 달려와서 멋있네요. 힘을 네. 모았는데요. 서서히 점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버스를 결국에 갓길까지 밀어 옮기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시민분들은요, 경찰이 당연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라졌다고 해요. 예,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멋지고 착한 분들만 존재하고 이런 소식만 듣고 싶다, 감동이다, 국민 영웅이십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칭찬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DNA가 있어요. 네.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난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너무 믿으니까 막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장면은 아주 좋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서울 만능 카드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월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시범 도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어제 이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검색도 하셨는데요. 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 이름은 기후 동행 카드입니다. 시범 판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금이겠죠. 이 정기권 요금은 성인 기준 월 6만 5천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통카드랑 비슷해요. 그 3천 원짜리 실물 카드를 구매한 뒤에 거기에 요금을 충전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경의 중앙선 등 이런 대다수 지하철 노선 포함되고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후 도입될 한강 수상교통수단인 리버버스까지도 이 6만 5천 원에 한 달간 무제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중교통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는 약 50만 명의 시민이 한 명당 연간 34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디 저 해외 여행 가면 뭐 이렇게 며칠간 갈 때 딱 끊는 패스 있거든요. 네. 그 패스 있으면 지하철이고 뭐고 다 탈 수 있는 패스 있어서 야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혜택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요. 6만 5천 원. 요거 괜찮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화요일 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9월 12일이에요. 이제 점점 저 추석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추석을 향해 간다는 그 설렘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또 요번에 저 황금 연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10월 2일이 일단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추석 연휴, 임시 공휴일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까지 해서 총 6일입니다. 네. 이렇게 연휴가 길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 뭐 직장인들 직장인. 아니면 네. 아이들이 학교 안 가장 가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며느리들도 좋아할까요, 과연? 아, 근데 주부들은 이제 고민이 좀 많겠네. 네, 전 고쳐야 되니까. 네. 아니 그리고 아이들 그냥 뭐 남편 집에 있으면 계속 뭐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신경 써줘야 되잖아. 그렇죠. 또 집에 있다 해서 아이들도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요. 아이들 있는 집은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막 나가자고 보채잖아요. 또 나가면은 얼마나 사람 많아요. 그죠? 네. 또 그렇죠. 나가면 그냥 나가나요? 돈 써야 되죠. 피곤하죠. 아무튼 뭐 추석이 즐겁긴 합니다만은 네. 다 즐거운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추석에는 어디 뭐 관광지 이런 데요 숙박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상당히들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조상님들 영원히 찾아올 수 있을까? 어디 관광지에 가서 저 차례 지내고 이런다는데 네. 거기들 찾아오실까 모르겠네. 그래도 오시지 않을까요? 네, 가긴 가야 되니까. 아니 세 분도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한지민 저 진료하셔야 될 선생님은 거고. 저는 사실은 저 그죠? 추석 때 진료를 풀로 다 하기로 해가지고 그죠?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우리 배 선생님도 늘 진료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추석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좀 성묘를 가거나 그러면 저도 진료를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진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정원 선생님은 학교는 쉬잖아요. 예, 학교는 쉬죠. 학교는 쉬는데 또 이제 맏며느리니까. 추석 맏며느리에서 뭔가 네. 끄덕끄덕. 네. 맏며느리로 몇 년 동안. 며느리 하나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건강혁명 주제 들어가야 되는데 추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주제 영상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건강혁명 주제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쯔쯔가무시증과 비염입니다. 네.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무섭네요. 네. 찌찌찌찌 얼마나 찌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낯설고 굉장히 생경한데요. 뭐죠? 예,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죠. 네,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살 감기 아니라고 쯔쯔가무시증입니다. 네. 가을철 감염 질환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쯔쯔가무시증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이 쯔쯔가무시증은요, 이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가 있는데 이 털 진드기의 유충이 몸을 물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열이 생기고 또 두통이 생기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가을철 열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균 이름이 쯔쯔가무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말은요, 일본어에서 왔어요. 작고 위험한 것,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찌찌가무시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티아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세균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 유충이요. 사람을 물게 되면 이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성묘 또 추석 때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묘 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추석 2주 전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이번 주말에 또 벌초하러 많이들 가실 텐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정말 지금 조심하셔야 될 때인데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벌초 다녀왔는데 월별 환자 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요 가을에 가장 피크일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을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급증하네요. 그러니까 2, 3월에는 53건, 44건 이런데 가을에 완전히 급등하네요. 그러니까요. 표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쯔쯔가무시에 물리면 일단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제 보통은 처음에 쯔쯔가무시에 물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한 일주에서 길게는 한 3주 정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통이나 발한 그리고 발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막 충혈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런 림프절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뭐가 만져지는 림프절 종대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발진이 생기게 되고 또 잘 찾아보면 몸의 어딘가에는 가피 같은 게 생깁니다. 이 가피는 이제 그 진드기 유충이 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다른 쪽으로는 소화기계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설사라던가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숨도 좀 차고 폐 침윤도 생기고 이런 증상까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발열, 발한, 두통 이런 증상들이 그 뭐 진드기한테 물린 다음에 뭐 1, 2주 뭐 또는 2, 3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여기에 물렸나 안 물렸나 의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이후에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어떨 때 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게 되냐면 야외에 갔다 오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몇 주 전에 내가 들판에 갔다 오셨다든지 또 추석 때문에 벌초를 갔다 오셨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발열이 나타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특징적인 저런 발진이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원본 발진. 예, 쯔쯔가무시에 물린 이 유충에 물린
그 부위에 가피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찌찌가무시증을 의심하게 되죠.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면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이 감소가 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간 효소치는 상승하는 동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물린 후에 갑자기 저런 발진이 나타난다는 말인가요? 이거 너무 무섭겠는데요. 사진 보니까 뭔가 두드러기 나오죠, 그렇죠? 걷긴 저거 진짜 그냥 보기에도 그런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일단 발진 자체가 나타났을 때 이제 찌찌가무시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발병 3에서 한 7일 정도의 간지럽지 않은 홍반성, 구진성 반진 자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팔다리로 몸통에서 시작해서 팔다리로 퍼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발진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가 3에서 한 5mm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홍반선 반점으로 경계가 좀 분명하고 서로 합쳐지는 경향은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또 눌러보면 이 붉은색이 쉽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반이라고 하는 출혈성 변변하고는 이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5mm에서 좀 크게는 한 2cm 정도까지 가피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가피가 사실은 찌찌가무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피는 또 뭔가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드기 유충이 딱 물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빨갛게 생기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궤양처럼 패이다가 그 위에 검정 색깔로 딱지가 딱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바로 전형적인 가피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찌찌가무시증 환자의 한 50에서 93%에서 관찰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관찰이 되냐면은 요런 이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접히는 데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얘가 귀 뒤나 어디 이렇게 머리 이런 두피 안쪽이나 배꼽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이 가피는 이제 대부분 신체 전면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후면에는 잘 안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또 남녀 차이도 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한 30cm 전후에서 고기 부분을 찾아보면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꼽 위쪽에 전 흉부 쪽이라든지 또 배꼽 아래쪽에 한 3cm 부위 요부에서 찾아보이는 경향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찌찌가무시병을 한번 다시 총정리해서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찌찌가무시 진드기에 물린 후에 평균 한 1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 이후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오한 증상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실 수 있겠고요. 발진이 나타나면서부터 사실 이제 찌찌가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죠. 또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는 가피가 생기게 되는데요. 발진 가피가 생긴 후에도 40도에 가까운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고 결막 충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림프腺이 좀 부어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증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앓게 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진드기에 물린 후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게 혹시 전염성이 있을까요? 네, 이 찌찌가무시는요, 사실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24시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제3급 감염병인데요. 얘가 이제 사실 비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염성은 낮습니다. 그럼 찐득이에 물리지 않는 게 어쨌든 최우선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찐득이에 물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게 벌에 쏘였을 때처럼 이렇게 아프면 내가 물렸구나. 그래, 치료해야 되겠구나 할 텐데 별로 그런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리고 난 다음에 한 1주에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서 그때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감기와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발진이 나타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좀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법은요? 네, 대부분 이제 찌찌가무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에 의해서 대부분 수일 내에 호전이 되지만 고령자라든지 또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든지 또 다발성 장기 부전 그리고 폐혈성 쇼크나 중추 신경계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찌찌가무시에 의한 사망 질환자들 사망자의
후에 이제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13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11명, 또 2016년에는 13명, 또 17년에는 18명, 또 18년에는 5명. 이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꾸준히 이제 사망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한번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요, 국내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잔디밭에 앉으려고 네. 그러면 친구들이 찌찌가무시 걸려, 찌찌가무시 이랬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진드기한테 물리지 않는 것이 츠츠가무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상복과 또 작업복을 구분해서 입으시는 게 좋고요. 또 진드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피부가 노출되는 옷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진드기의 접근을 막는 기피제를 또 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진드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풀밭에 뭐 직접 앉거나 누워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또 빨래를 왜 풀밭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직접 풀밭에 빨래를 넣는 것도 삼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풀밭에 앉을 때는요, 돗자리를 펴서 앉으시되 돗자리를 나중에 걷어가지고 햇볕에 잘 말리신 다음에 돗자리 사이사이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산에 가면은 산 입구에 이렇게 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것도 네, 예.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참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전 차에 아주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스프레이로 된 거.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뿌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벌초나 이런 거 나가실 때 보면은요, 벌레 기피제라든지 아니면 긴팔 옷 입으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쯔츠가무시 우리가 알고 있긴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생소했는데 오늘 이참에 잘 알아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벌초하고 이럴 때 쯔츠가무시보다도 우리가 걱정되는 게 벌쏘임이에요. 특히 말벌 쏘이고 이러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최근 또 말벌류가 급증하면서 벌쏘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로 이 벌쏘임 사고 평균을 보게 되면은요, 78.8%가 7월에서 9월 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여러모로 8, 9, 10월에 야외 활동할 때 각종 벌레 그리고 벌 쏘임 같은 건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인명 피해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11명이 이제 숨지고 또 부상자는 6,439명에 달했습니다. 네, 또 올해 들어서도요, 곳곳에서 벌쏘임 사고가 이미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 독일에서는요, 독일 대기업 또 최고 재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요, 말벌에 쏘여서 사망을 했다는 사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벌 독성은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벌에 쏘여서 따끔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받을 때 말벌이 지나간다 느끼시게 되면요, 바로 119 신고하셔가지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시간 이내에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벌 쏘임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의 약 79%가 1시간 이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벌에 쏘여본 분 계세요? 이거 저도 그건 조심해서 네. 산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벌에 쏘여보진 않았는데 진짜 주변에서 보면 네. 그 말벌 같은 데 쏘이면요 진짜 금방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진짜 그 말벌이 정말 개체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은 전 이틀 전에도 환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벌에 쏘여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소복하게 한쪽 팔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 어떡하시냐고 제가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벌에 쏘이신 그 분이 아니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난 좀 간지럽고 많은데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또 경험한 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요맘때쯤에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그 산에 놀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에서 한 분이 이제 벌에 쏘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벌에 쏘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뭐 가시에 찔렸나 보다 이랬는데 한 3분에서 5분 내에 갑자기 막 결막 충혈이 생기고 갑자기 눈이 뜨지도 못할 정도로 붓고 그리고 호흡 곤란이 와서 정말 급하게 옮겼는데도 사실 산이니까 내려오는데 한 30분 네. 걸리잖아요. 네. 급한 응급실까지 오느라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와가지고 저혈압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근데 초기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면은요, 뭐 메스껍거나 구토, 설사, 그리고 붓고, 뭐 호흡곤란, 전신에 두드러기 생기고, 뭐 어지럽고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119에 신고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벌쏘임 사망사고 기사인데요. 자, 2020년 9월 23일입니다. 제초 작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말벌에 수차례 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네, 이 정도로 말벌이 무섭다는 거고요. 사망에 이르러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말벌에 수차례 쏘였다고 하니까. 자, 이 다음 수차례 사고. 쏘였으면 막 네. 달려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벌 떼가 달려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벌을 만나면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물리더라고요. 저는 인제 곰배령에 후배랑 네. 있었는데 네. 어떤 그 안 쓰던 문을 확 여는데 그 문에 벌집이 있었어요. 그렇지. 후배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벌이 확 몰려들면서 제 후배를 몇 방울 확 물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도 한 30-40분 걸렸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119를 타고 인제읍까지 가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걸리고 와 그래서 뭐 벌 물려서 이렇게 사망사고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네. 그 1시간 동안 떨고 가면서 뭐 호흡기 달고 정말 예 근데 다행히도 뭐 이제 주사 맞고 이러면서 회복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그때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그러네.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야 봉침도 일부러 맞는데 이거 머리 똑똑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두렵습니다. 또 다른 사고 21년 여수에서는요. 2021년 9월 6일 기사인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7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벌에 쏘여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고. 숨졌다. 어허.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올 8월에도 이 산에서 버섯과 도토리를 채취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벌 30-40마리 야, 이거 말벌 30-40마리 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거 경우는 무섭죠. 숨지고 어떤 경우는 괜찮고 이런 적이 있어요. 네. 여러 아니, 방 쏘이면 말벌 30-40마리면 이거는 뭐,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 벌에 한 방 쏘였을 경우 수발 지금처럼 30-40마리. 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벌에 쏘였다라고 하시면 이게 벌침 자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벌침 자체를 제거하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입니다. 제거하실 때 뭐 손톱으로 바로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벌독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제거하시는 게 제일 먼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주시는 거죠. 소독이라고 해서 뭐 주변에 물건이 없다 보면 하다못해 비눗물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부어오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독침 자체를 좀 감소시키시는 것이 좋겠고요. 30-40마리가 정말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쏘였다라고 하면 제가 혼자 다 제거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벌침 자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통증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붓는 부위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결막 충혈이라든지 또 입안이 부어서 사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기도가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쪽에 있는 기도 자체가 부어오르시는 것 때문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보면 호기심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까 말벌이 나타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벌통을 괜히 건드린다든지 그것도 구경 와서 가신다든지 땅속으로 이렇게 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 뭐가 있을까 이러시다가 사고 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관심을 조금 벌에서는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뭐 카드로 벌침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벌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벌침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부분이 뾰족하게 침 자체로 좀 있어서 안으로 파고들게 돼 있고 끝에 부분이 벌독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제가 만지신다라고 하면 벌독이 이렇게 침이 쌌다라고 했을 때 요걸 누르게 되기 때문에 네. 벌독 자체가 이 침을 타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어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을 제거할 때 핀셋이나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아래에서부터 벌침 무린 데를 이렇게 위쪽으로 카드를 쭉 긁어내시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또 물리지 않는 게 최고 방법이잖아요. 프로였을 때. 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중요한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물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야외에 나가실 때 뭐 검정색 같은 어두운 색 옷보다는 좀 밝은 색으로 모자까지 챙겨가지고 좀 많이 가려지는 옷을 밝은 색으로 입으시는 것이 벌의 그런 공격을 덜 받는 그런 색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벌이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밝은 걸 입고 가라 그러면? 그렇죠. 일단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천적으로 생각하는 뭐 곰이라든지 오소리의 색상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성을 그 색에 반해서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밝은 색을 입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붉은색 옷, 빨간색 옷 같은 경우에도요. 벌은 빨간색을 인식을 잘 못하고 같은 검은색 계열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다음으로 또 빨간색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색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말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색상의 공격을 많이 받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이제 검정색이 가장 순위가 높았고 그 다음에 갈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공격을 받는 색상의 순서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좀 외출하실 때, 또 야외 나가실 때는 좀 밝은색 옷으로 피부를 좀 많이 가려서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벌초갈 때는 그 병아리 룩이라고 하죠. 그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노란색에 초록색 바지 뭐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네요. 예방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화장품을 쓰신다든지 향수를 좀 많이 뿌리시는 것도 좀 맞아요. 피하셔야 향수 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벌 같은 경우는 그 꽃의 향을 따라서 좀 쫓아다니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많이 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음료수 같은 경우도 벌초 가실 때는 너무 단 음료, 요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단 음료가 나는 것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왜 조상님 산소 찾아뵈러 간다고 검은색 탁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화사하게 향수 안 돼요. 네. 조상님들이 뵐 때 얘 아주 애가 화사해졌네. 화사하게 입고 가셔야 네. 벌레에 안 물릴 수 있어요. 진드기나 벌레 물림 특히 요맘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을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코가 훌쩍훌쩍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제가 또 비염은 또 할 말 너무 많죠. 네. 비염 좀 있죠. 제가 비염 있죠. 네. 이 비염을 앓고 계신 저 같은 분들은 봄, 가을에 정말 뭐 괴롭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봄, 가을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은요,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맑은 콧물, 이런 걸로 증상이 대표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러젠으로 가지고 있나 이거 살펴보면은요, 보통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꽃가루, 그리고 동물 털 등이 있는데요. 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사실 알러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알러젠이 있는데 주로는 봄, 가을에 활동하는 알러젠을 가지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월별 발병 그래프에 보면 봄에는 급증했다가 여름에는 좀 잠잠했다가 가을에는 다시 급증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게 3, 4월에 증가했다가 그쵸? 9, 10월에 피크를 찍네요. 딱 그러니까 봄, 가을 이렇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감기로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가 합병증이 생기시는 건데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의 치료를 좀 늦게 하다 보면 중이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인후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기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저는 그 코를 풀다 너무 여기가 헐어서 꽂아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이 듣는 질문이
코피 났냐, 네. 아니면 뭐 예인 씨 감기 걸렸냐는 말 정말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저 말하죠. 비염입니다. 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네. 감기인지 비염인지. 근데 감기는 겨울에 많이 걸리고 비염은 봄, 가을. 그리고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게 특징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맑은 콧물 자체도 특징인데요. 우리가 코감기가 처음에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이 알러지 비염은 어떻게 보면 알러젠이 원인이라는 게 가장 다르고요. 감기는 이 맑은 콧물이 지나면서 색깔이 누런 콧물로 변하고 이게 코 벽에 붙고 이렇게 변하는 반면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계속 맑은 콧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열이나 우한인데요. 사실 알러지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우한이 동반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코 점막이 과민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재채기 증상이라든지 또 멈추지 않는 맑은 콧물이나 또 코막힘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등은 될 수 있고요.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비염은 재채기라든지 맑은 콧물, 코막힘, 열이 나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열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감기 같은 경우는 몸살이라든지 두통, 발열이 동반되죠. 비염 같은 경우는 염증 조절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감기는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한 1, 2주 안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기인지 비염인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죠.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가 진단을 보시면요. 코를 풀거나 후빌 때 코피가 자주 난다. 그리고 눈, 코, 귀, 목에 가려움증이 느껴진다. 맞아요. 아침에 찬 공기를 마시면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난다.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쉰다. 재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지면서 자주 피곤하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많이 흐른다. 요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포함이 되면 알러지 비염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6개인데. 그래요? 네. 저는 그 아침에 찬 공기 마시면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난다를 제외하고 다 해. 그래요? 네. 오, 이게 이재용 저도 2개 아나운서는 있어요. 2개 정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자주 필요해. 따뜻한 음식 먹을 때 콧물 나고. 콧물 나고. 저도 아침에 콧물 많이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장해 주시는 분이 맨날 와서 이렇게, 또 네. 코 푸셨군요. 민영이 아나운서도. 저 2개. 보통 두 개.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2개 정도. 네, 잠잘 이게- 때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거 먹을 때 콧물 나는 거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심각하구나 싶었는데 이 비염은 왜 걸리는 걸까? 이거 유전인가요, 혹시? 네, 이 알러지 비염은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이런 이렇게 알러젠에 민감한 그런 체질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좀 더 많이 걸린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 환경적 요인은요, 말 그대로 진짜 알러젠은 우리 주변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오염된 공기라든지, 뭐 스트레스나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생긴다라는 설이 또 있습니다. 2가지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그렇죠. 환경이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되면서 비염이 많이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 이 2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요. 환자의 한 75% 정도는 25세 이전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러젠에 대해서 항체 자체에 감작되는 시기를 소화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환자의 부모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후 10년 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한쪽 부분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0%라고 하거든요. 또 양쪽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가 발생될 가능성은 75%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의 알레르기 어떤 행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든지 또
어떤 형제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을 때 이 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형제가 깨끗하게 적을수록 그런가 봐요. 그런 말. 뭔가 면역력이 안 생긴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알러진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걸 학습을 해서 면역을 더 키우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했을 때는 알러젠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골 같은 데는 훨씬 이런 알러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이런 도시보다 이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저 우리 막 어렸을 때 흑팍 먹고 막 흑발도 핥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뭐 그냥 몸에 각자 개성이 했잖아요. 생긴 그냥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고 야. 근데 건강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비슷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A형 간염하고 좀 비슷하네. 그죠? 어렸을 때 왜 막 지금 이렇게 막 흡수해서 먹고 이러면 그냥 면역이 생기는데 깨끗하게 오면은 나이 들어서 어른 때 급성 A형 간염 걸리면 힘들거든요. 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집을 좀 깔끔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깔끔한데 잘 해놓고 사셨는데 좀 다르네요, 이재원 아나운서랑.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집을 더럽게 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요. 일단 많은 알러진 자체가 노출이 돼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좀 많이 없다라고 하면 아이들 많은 데 가서 놀게 해주시고요. 특히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것도 면역력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특히 음식 습관을 잘 들여주셔서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음식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김정은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뭐 비염이나 또 기관지가 약하거나 그럴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식품들이 있는데 배, 생강, 도라지. 그렇죠. 예, 찬바람 불면은 꼭 챙겨 두시잖아요. 네. 예, 우선 이제 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배에 함유되어 있는 루테올린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지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요. 또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 이제 환절기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배를 뭐 따뜻하게 배숙이라든지 따뜻한 즙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소화를 촉진해서 또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영양분 흡수를 높이고 기관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요. 차가운 생과일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숙이라든지 즙을 내서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생강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생강은요.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C는 혈액순환을 돕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안에 대표적인 성분 중에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과민화된 T세포의 활성도를 억제를 해서요. 재채기와 기침이 나는 것을 또 완화시켜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뭐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알레르기 증상이 기침이나 가래로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또 도라지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배, 생강, 도라지, 밑줄짝. 네. 메모해뒀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 비염 이런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나 지압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장애인 아나운서로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 주변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양혈입니다. 영양혈은 콧망울 양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온폭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긋하게 3초간 누르셨다가 띄워주시고 또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띄워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찬바람이 날 때 이 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소료혈입니다. 소료혈은 코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살짝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셔서 위쪽으로 돼지코를 만들어주세요. 살짝 위로 올리셔서 돼지코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시게 되면 염증 자체가 있을 때 코에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혈자리, 눈썹 안쪽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여기가 찬죽혈입니다. 여기 살짝 누르시면서 호흡을 코로 한번 해보세요. 들으셨다가 내주시고 살짝 지압하시고 또 코로 숨을 들이셨다가 내주시면 좀 호흡 자체가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하면 코 주변, 특히 부비동이라든지 위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앞에 두통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코가 많이 차 있으니까 콧물 자체가 많이 흐르실 수 있거든요. 영양혈, 소료혈, 찬죽혈, 다시 소료혈,
영양연 요 순서대로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김정은 선생님이 아까 생강 얘기하셨거든요. 네. 한의학에서 또 이 비염 자체에서 생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생강에다가 대추를 넣고 함께 끓이셨다가요. 이 물을 끓이시면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수증기를 코 밑에다 대주십시오. 그러면 코 속으로 자극이 좀 되면서 코 점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남는 것은 차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가을에 또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강 대추차 즐겨 마시면서 이 눈 주변, 코 주변으로 지압법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을철에 주의해야 되는 거 찌찌가무시증, 벌쏘임 그리고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환절기에 특히나 그렇게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디 뚜렷하게 아픈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요즘 내가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여름을 지나서 그런지 여름에 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진이 빠진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네. 것 같아요. 진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보약 한 첩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요즘 많이 있죠, 선생님? 아, 맞습니다. 50대가 넘으셔가지고 처음으로 보약 지시러 오신 분도 좀 봤었었는데요. 여태까지는 건강에서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나이가 나이인가? 이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명백실수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건강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보약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을에는 어떤 보약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또 평상시 갖고 있는 어떤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약을 드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봄, 가을 환절기일 때마다 그 뭐 보약 한 제 탁탁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아, 먹으면 좋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무조건 비싸다고 녹용인삼을 막 넣으신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가을이 되면서 이 대기가 건조해지거든요. 이럴 때 가장 우리 몸에서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폐의 부분입니다. 폐장은 교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챙겨 드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재료 바로 흰 무입니다. 아, 가을무 말씀하시는 예. 가을무는 보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을 제일 먼저 막아서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쉽게 약해지기가 쉽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기관지에서부터 호흡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나시고도 또 가래가 끓으실 수 있죠. 이럴 때 물을 챙겨 드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폐와 위에 열이 있게 되면 가래가 많이 끓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대소변에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흰 무에다가요. 꿀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끓이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꿀이 없다라고 하면 각설탕이 있으시잖아요. 옛날 빙당이라고 불렀는데 요걸 넣어서 끓이시게 되면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건조해진 가을이 오게 되면은 목이 마르고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이누미 아나운서나 아나운서 분들 말을 많이 하시니까 목이 아프시잖아요. 이럴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무하고 올리브를 함께 넣으셔서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목이 아픈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체질적으로 보면 호흡기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태음인에게 아주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 쪽이 약하다면 어르신들이 무하고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올리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하고 올리브를 함께 끓여서 차로 응용을 해주면은 이게 보약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 좋은 가을무는 정보. 정말 큰 보약이라고 해서 옛날부터요. 시장에 무가 풀리게 되는 계절이 되면 약방이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 말고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손발이 차다라고 하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손단 자체가 좀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고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권해드릴 수 있는 보약 당귀입니다. 당귀. 당귀는 저 산에 다니다 보면 산에 왜 산장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당귀차를 늘 달여 드시거든요. 네. 이게 당귀차는 어떻게 먹으면 돼요? 차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까? 예, 당귀도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은데 당귀 75g에
생강 75g 정도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좀 내가 몸이 더 차갑다라고 느끼시면 계피를 살짝 넣으세요. 그리고 향이 좋죠. 물 1리터를 넣으신 다음에 약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로 드시게 되면은요, 찬 현태, 혈액이 좀 부족해지고 몸이 좀 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몸이 찬 것을 좀 보호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싼 보약을 먹어도 좋지만 비싼 보약보다도 당귀, 생강, 계피 이러면 이렇게 되네. 좀 끓여서 먹으면 맞습니다.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적어놨습니다. 당귀, 생강, 계피. 하나하나도 좋은데 이렇게 같이 모아서 차를 끓여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까 운영면에서 질이 빠지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력이 없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간 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때 권해드릴 수 있는 약재가 바로 구기자입니다. 무기자요. 네, 구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 끓여 먹고 장기간 복용해도 특별하게 무리가 되지는 한약재 중에서 가장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장도 보호해주고 간의 영양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을 보호해줘요. 컴퓨터를 많이 보신다든지 또 눈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가을이 오시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느끼시거든요. 수면의 질도 높여주니까 구기자 오늘 가서 차로 한번 끓여 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 불면증도 있고 눈도 안 좋고 한데 완전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네. 당장 구기자. 알겠습니다. 네, 구기자 꼭 드세요. 네. 근데 오늘 지금 구기자 권해주셨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구기자를 내가 다려 먹고 뭐 아까 생강, 뭐 당귀, 계피 언제 다려 먹나? 요게 탁 농축돼 있는 영양제 하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한지민 선생님 뭐가 있겠습니까? 영양제는 뭐 사실 제가 네. 요즘 또 먹기도 하거든요. 네. 영양제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네. 이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영양제도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60대 이상의 분들 조사를 해보면은요, 영양제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신다는 그런 조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먹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그 전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뭐 드세요? 저는 진짜 한 10대까지 먹는 거 10대까지? 뭐. 먹은 지 한 10여 년 됐거든요. 뭐 유산균 일단 같은 거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네. 콜라겐, 비타민 뭐 B, 뭐 12까지 해서 야. 저는 완전히 약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그 어떤 케이스까지 다 있고요. 네.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어요, 뭔가를. 아니, 운동을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하기 그러실 때문에 것 같아요. 약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약품으로. 그리고 아침에 우리 오면 방송 전에 네. 뭐 뭘 이렇게 맨날 먹죠? 떡 같은 거 이렇게 떡, 고구마, 달걀, 샐러드, 뭐 오늘도 무화과 가지고 왔고요. 네. 늘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고 늘 저 활기가 에너지가 있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또 장애인 아나운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엄청 챙기기 때문에 저 많이 챙겨요. 저는 일단 비타민 D. 제가 네.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비타민 D에 네. 종합 비타민 먹고요. 거기다 이제 혈관 때문에 네. 오메가3 먹고 요즘에 먹는 거 있어요. 뭐요? 타우린. 아. 요거는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타우린까지 딱 먹으면 뭔가 에너지가 네. 확 올라오는 느낌. 이거 봐 각종 챙겨 드셔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안 드시죠? 아니 저도 나름 좀 챙겨 먹다가 요즘에 또 영양제 과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먹으면 안 좋다는 둥 또 이게 또 막 바뀌어요. 뭐가 좋다고 그러다가 맞아요. 갑자기 유행이 또 있죠. 안 최근에 또 된다고 뭐가 또. 안 좋다 뭐 그리고 또 이걸 장기간 먹으면 눈이 노래진다. 그래서 3개월을 쉬어야 된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계절에 요런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하는 건 이제 이재민 선생님이 좀 챙겨주세요. 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이대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한 가지 정도씩만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30대. 저요. 네, 30대가 가장 그러니까 네. 30대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술도 많이 먹고 맨날 피로하고 외부 활동도 많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30대 분들한테는 비타민 B군을 추천을 합니다.
네. 비타민 B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0대는요? 네, 그리고 40대는요, 코엔자임 Q10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건 뭐죠? 네, 요거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40대가 되면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피로가 생기고 자꾸 수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40대 젊은 남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때부터 막 고지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리게 되는데 이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 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요럴 때 드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50대. 네, 50대는요, 보통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성분들은 갱년기, 그리고 사실 완경기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뼈 건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타민 D, 칼슘, 요것들이 이제 뼈를 생성해 주는데 재료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충분히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타민 D나 칼슘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코사민. 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때 또 약간 이제 남성 활력이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셀레늄이 있는데 그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좀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4, 50대를 거쳐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이만큼 먹는 게 맞는 게 비타민 B군 먹어야지. 코엔자임 Q10인가 이거 먹어야지. 칼슘 먹어야지. 비타민 D 먹어야지. 셀레늄 먹어야지. 머리 벌써 빠지면 또 다 비오틴 소화해요. 먹어야지. 근데 이제 60대로 간단 말이죠. 뭐 먹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영양제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저도 진료 보면서 최근에 드시는 약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 고혈압약 하나, 뭐 당뇨약 하나 이랬는데 영양제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는 한 개 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영양제는 이제 개인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정말 많이 드시는 것도 별로고 사실. 그리고 너무 또 적게 드시거나 이런 것보다 자기를 보충하면서 본인에 맞게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메가3를 권해드립니다.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처방약으로도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오메가3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는 이 오메가3를 영양제 정도로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메가3가 사실 뭐 등푸른 생선. 좀 먹죠, 당연히. 네네. 네. 여기에다가 그런 것 이제 오늘 구기자 하나 늘었어요, 구기자. 유산균까지. 그렇죠, 유산균. 야, 일괄 여덟알. 야, 자, 근데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되죠. 우리가 활기를 갖기 위해서는 또 운동 지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운동해서 근육량 늘려야 된다는 그 귀에 딱지가 듣도록 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의 주역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육은요, 에너지 열량 자체를 소모하게 되고 또 열을 발산시키거든요. 따라서 체온을 높여주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체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근육, 하체 근육입니다. 오늘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중년 여성 대표로 네. 하체 근육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힘든가요? 아니면 좀 오늘 좀 가벼운가요? 강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네. 엎드려서 ong덩이 올리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엉덩이 엎드리는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실 건데요. 엎드린 상태. 이 상태만 하셔도 사실은 이제 코어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바로 엉덩이를 쑥 올리는 겁니다. 이야. 올렸다가 갑자기 쑥 내려주시고 다시 쑥 올립니다. 야, 배우상 선생 운동 하시는구나.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한번 이러면서 해보실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플랭크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쭉 뒤로 올리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몸 자체가 더 뒤로 와주시면서 아니요. 네. 플랭크 자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세에서 엉덩이만 쑥 올리셨다가 다시 제자리 내리시고 다시 위쪽으로 쭉 올리셨다가 내려주시고 저거 힘들어요. 늘지? 너무 힘드시면은 네. 이게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상태에서 해주셨다가 엉덩이만 쭉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또 엉덩이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우리 이제 60이 넘어가시면 플랭크 자세도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힘든데 이거는 진짜. 요거 해보시면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또 벌써 진땀이 나요. 아랫배 자체의 근육 자체를 좀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체온을 높이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두 번째 운동 어깨 넓이로 벌려주실 것입니다.
앉아서 옆구리 돌리기 운동인데요. 어깨 넓이에서 한 2배 정도 넓게 벌려주세요.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깍지 껴주실 겁니다. 요 잡은 상태에서 일단 제자리에 앉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한 15초 정도 버텨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힘든데요. 예, 이럴 때 중요하신 거 무릎 자체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잡아주시고 최대한 어깨 높이 같이 옆으로 하셔서 시선은 왼쪽 보실 겁니다. 왼쪽 손 자체를 보실 겁니다. 허벅지가 막 당겨요. 엄청 당기시죠? 네, 최대한 내려주고 제자리 힘들겠다, 저거.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반대쪽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신 거를 한 15회에서 30회 정도씩 해주시게 되면 허벅지 근육 강화하시면서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요.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죠. 너무 근력이 생기는 힘들어도 거고. 또 지치실 수 있는데 적당하게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셔야지 또 체온 높이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TV 보신 분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당장 운동으로 근력을 키웁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우상 선생님 운동 많이 하시네. 아니 이 오늘 자세가 자세가 안정감이 운동 천재셔요. 돌덩이 자세인데.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좀 만나게 드셔야죠. 네, 운동했으니까 한번 먹어보죠. 제가 이동하는 동안 메뉴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연어를 활용해서 채소와 함께 구워내는 연어 채소구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뭐 다른 명칭으로는 뭐 빠삐오트라는 요리명도 있는데 사실 요 종이 호일 하나만 가지고 정말 주방에서 조리도구 전혀 그런 설거지거리도 생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재료 소개 먼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우선 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연어 들어가고요. 연어랑 곁들이는 다양한 채소가 필요한데 뭐 감자라든지 올리브, 토마토, 또 새송이버섯, 네. 브로콜리 이렇게 뭐 집에 있는 채소들 골고루 색깔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오늘 좀 향을 내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딜이라는 허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미나리과 채소고요. 만약에 이 딜이 없다면 뭐 정말 미나리라든지 대파라든지 양파 같은 것으로 대신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 그리고 간은 소금 후추로 해주시고 향긋한 그런 톡 쏘는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을 마지막에 곁들이고요. 올리브 오일만 뿌려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종이 호일이 필요합니다. 종이 호일 준비를 해주시고 뚜껑이 있는 프라이팬. 예, 그리고 조금 큰 냄비 같은 경우에 뚜껑만 있으면은 뭐 오븐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에어프라이어 있으니까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감자를요 이렇게 편으로 좀 썰어놨어요. 네. 여기 편으로 썰은 거를 밑에 깔아줄 텐데 먼저 올리브 오일을 좀 둘러가지고요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이제 좀 발라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감자를 깔아줍니다. 쭉 펴가지고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금 후추 간을 감자에도 살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연어 이렇게 썰은 거 올려놔 주시고요. 이런 손질된 연어는 뭐 마트에 가도 많이 팔죠? 네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요즘은 뭐 배송도 다 되니까요. 아, 네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연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질해 놓은 뭐 고등어도 괜찮고요. 오. 삼치도 좋고요. 네. 예, 뭐 가자미살 같은 거로 하셔도 예,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은 채소들을 좀 보기 좋게 옆에 적당히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토마토도 좀 넣고요. 네. 연어하고 감자를 요리한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단백질이랑 뭐 지방 좋은 지방 섭취를 좀 늘리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뭐 특히 밥이 없어도 간도 슴슴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건강식으로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사탕 먹듯이 아, 사탕 먹듯이. 이렇게 쪼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오므리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스팀 형태로 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므리신 다음에 뚜껑을 덮는 거예요. 예, 덮고
불 세기는 너무 센 불에 하면 밑에 종이가 먼저 타버리기 때문에 네. 약간 달궈지면은 뭐 중이 약불 정도로 줄이셔가지고 생선 크기에 따라서 한 뭐 8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아니 허브를 안 넣네요. 허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향까지. 예, 네.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딜을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준 넣어도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에어프라이어로 160도에서 70도 사이에 맞추셔가지고요. 8분, 9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 레몬을 올려서 레몬을 좀 짜가지고 생선 사이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곁들여지는 뭐 보리밥을 지어서 조금 곁들인다든지 네. 또 호밀로 만든 파스타 같은 거 삶아서 곁들여 주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아주 멋진 요리를 하나 또 배워봤습니다. 네. 연어는 어떤 분들에게 좀 좋을까요? 연어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연어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인 EPA하고 DHA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동맥병의 경화를 또 방지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비타민 D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인해 대사를 촉진해가지고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자하고 연어하고 잘 어울린다. 이게 비린 맛도 안 나고 허브랑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짭조름하고 맛있다. 근데 왠지 서양 음식 먹는 것 같잖아. 고급져. 여기다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네. 예. 오늘 벌써부터 뭐 그 쯔쯔가무시증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절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잘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야외 네. 그 활동하실 때 그 뭘 벌레 물림 주의하셔야 돼요. 네, 가을이 되면서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오늘 가을철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